간밤 뉴욕 증시가 8월 첫 거래일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 확장세 지속으로 인해 경제 회복세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전해진 은행 실적 개선 소식도 호재가 됐습니다. 다우는 2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유럽도 주요국 증시가 2% 이상씩 큰 폭으로 뛰며 8월을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은행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발표돼 주요국 증시는 3개월 내 최고를 찍었습니다. 유가도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며 큰 폭으로 올라 3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3% 급등해 81달러 34센트에 끝났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올 들어 가장 느린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 즉 ISM이 내놓은 7월 제조업 지수는 55.5를 기록했는데 블룸버그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미국 건설 관련 지출은 지난 6월 예상 밖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민간 비거주용 건설 지출은 15개월째 감소했지만 공공 프로젝트 투자가 늘면서 이를 상쇄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의 취약성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itence의 최혜린입니다. 한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 유럽의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미국의 ISM이 내놓은 제조업 지표 역시도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경기가 둔화된 것이 보여지긴 했지만 예상치를 웃돈 것에 시장은 초점을 둔 모습입니다. 다우는 무려 200포인트 이상 거의 2% 가까이 올라서 167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유럽 쪽에서도 은행들이 아주 후실적을 내놓으면서 은행주 중심의 상승세가 뉴욕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3%나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에 있는 안동호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ISM 제조업 지표 사실 큰 기대 안 걸었었는데 이렇게 다우가 200포인트 이상이나 뛰면서 끝났네요. 예, 이날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미국, 중국, 영국의 제조업 지표의 예상 상회, 그다음에 6월 건설 지표의 예상 박증가, 그다음에 유럽 주요 은행의 실적 개선의 은행주 급등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674, 208포인트 올랐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125, 24.26포인트 상승,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2295, 40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에너지주, 원자재, 은행주가 랠리를 보였는데요. 엑슨모빌이 3.79%, 알코아가 4.83%, 유럽 최대 은행의 HSBC가 상반기 67억 6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고, 프랑스 최대 은행의 BNP 파리바가 2분기 순이익이 21억 1천만 유로로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미국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85, JP 모간이 3.3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코카콜라가 JP 모간을 매수 추천하면서 2.36%, 포드는 볼보 부분 매각 완료 소식에 3.05%, 이 밖에 GE와 인텔이 원격 헬스케어 기술 관련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소식에 GE가 1.8, 인텔이 2.67. 그렇지만 림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국가들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강세 장속에 0.9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리서팀 모션은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표도 좋았고 실적도 깜짝 실적에 나와 개선세가 보여졌다. 이렇게 굵직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또 많이 뛰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인 것 같고 유럽 쪽의 은행들의 실적이 좋은 것이 확인돼서 뉴욕 쪽의 은행주까지도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자, 유가가 또 얼마나 뛰었는지 유럽 쪽 은행들의 실적 얘기는 조금 차후로 미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예상외로 좀 괜찮게 시장이 평을 받았던 또 괜찮게 나왔던 미국 쪽 지표부터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중심은 건설 관련 지출도 있겠지만 제조업 지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중국과 유럽 지표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기에 앞서서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표부터 정리를 해봐 주시죠. 일단 둔화된 것은 맞죠? 전월 대비해서요. 네. 이날 발표한 ISM 제조업 지수는 55.5를 기록하면서 전월 56.2에 비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 예상치 54.5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신규 주문이 53.5를 기록해서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생산 지수는 61.4에서 57로 내려가는 반면 고용 지수는 57.8에서 58.6으로 소폭 상승했고 수출 주문 지수는 56에서 56.5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경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를 통해 균형 있는 성장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뉴욕 증시 쪽에 있는 7월 ISM 제조업 지표 전월보다도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 또 올 들어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괜찮았다라는 것을 시장은 좀 환호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죠. 중국 쪽의 제조업 지표하고 유로존 쪽의 제조업 지표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요? 예, 중국 그 PMI는 그 16개월 만에 하락을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와서 나온 모습이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 7월 그 제조업 PMI가 56.7로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모두 다 좀 안 좋게도 충분히 볼 수 있었지만 경기가 훨씬 더 둔화돼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다 높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마저도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제조업 지표 둔화세가 생각보다는 조금 그 속도가 괜찮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는 가운데 미국 쪽에 또 다른 사실은 지표 쪽에서 발목을 쭉 잡았었던 주택 관련, 건설 관련 지표도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6월 건설 지출, 사실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증가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 미국 건설 관련 지출이 6월 예상 밖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민간 비거주용 건설 지출이 15개월째 감소했지만 공공 프로젝트 투자가 늘면서 이를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0.1% 증가한 연율 8,360억 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6월 건설 지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민간 부분의 건설 지출은 좀 줄었지만 공공 부분의 프로젝트 때문에 일단 6월 전체 미국의 건설 지출이 좀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이 건설 지출보다도 제조업 지표의 그 속도가 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것에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경기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입에도 주목을 했던 밤이었는데 버냉키 의장 입에서 완화 정책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니고 노무라 증권 쪽에서 8월 FOMC에서 뭐 추가 완화책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다면서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날 그 일본 노무라 증권의 그 폴 시어드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위태롭게 진행되는 미국 경기 회복세가 꺼지기 전에 FRB가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8월 10일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더 완화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예. FRB가 그 만기 돌아오는 모기지 증권을 상환받는 식으로 자산을 지금 점차 줄이고 있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통화 긴축을 단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미국 경제가 직면한 하강 위험에 비춰 FRB가 추가로 보유 자산을 줄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벤 버냉키 위원장이 지난달 그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통해서 그 재침체 조짐을 보일 경우 쓰는 수단으로 모기지 증권 만기 연장, 저금리 확약 강화, 초과 지중금리 인하 등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FRB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여전히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FRB가 주저없이 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딱 맞물려서 말이죠.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일단 지금 미국 경제 어떤 회복세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미국 쪽에서 뭐 나오지 않겠느냐. 노무라 증권은 콕 집어서 8월 FOMC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에 앞서서 이미 제임스 플라트 사실 대표적인 매파인 센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은커녕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 쪽에 어떤 의견을 펴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미국의 실질적인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일단 그 완화 정책 자체는 그 버냉키 의장의 그 주택 관련 이야기나 그린스펀의 그 WD 무려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주택 경기의 어떤 그 침체
이 부분에 따라서 그 완화 정책의 어떤 그 강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그 버냉키가 그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 주택시장 취약성이 그 현재 소비자들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단 그 주택 부분이 아직까지 그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앨런 그린스펀도 그 현재 미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을 거쳤으나 현재는 회복이 잠시 멈추면서 있고 그 집값이 폭락한다면 더블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주택 지표의 어떤 상방에 따라서 그 완화 정책의 어떤 강도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전현직 연준 의장들이 전부 다 또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 이미 그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주택 가격,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할 경우에 미국의 더블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버냉키 의장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주택 시장이 취약한 것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현재 부담이다. 결국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쪽의 경기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 추가 어떤 완화책이 나올 수도 있고 없고 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의 고민은 주택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상 고용시장이 안정이 돼야만 주택시장도 조금 활성화가 될 텐데 말이죠. 미국 연준하고 IMF가 미국 고용시장 경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면서요? 예, 2일 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과 IMF가 건설, 금융, 보험업계에서 일자리를 잃은 230만 명의 실직자들이 재취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특히 주택 건설 분야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금융 및 보험 분야 역시 곧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7년 12월 시작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발생한 800만 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또한 7월 실업률은 전월 9.5에서 9.6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실업률은 0.1%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비농업 부문 고용, 특별히 그중에서도 민간 섹터의 고용 증가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지금 시장은 한 9만 명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미국의 진짜 7월 고용 보고서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뉴욕 증시 이슈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 보았고요. 유럽 쪽 상황을 보니까 사실 등락률로는 뉴욕 못지않고 더 이상 올랐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3% 가까이나 뛰었는데 유럽 쪽 은행들의 실적 개선이 가장 큰 호재였나 봐요. 예, 이날 그 유럽 증시는 그 유럽 최대 은행인 HSBC의 상반기 순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소식과 BNP 파리바 2분기 순이익이 31% 증가했다는 소식에 HSBC가 5.26%, BNP 파리바가 5.27% 상승하고 소시에테 제네랄이 4.67, 크레딧 스위스가 3.79, 내셔널 뱅크 오브 그리스가 6.21, 방코 산테르는 5.2 이렇게 각각 상승하면서 은행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5,397로 2.65%, 프랑스가 3,751로 2.99%, 독일 닥스가 6,292로 2.3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유럽 쪽 은행들의 실적 개선세가 은행주를 유럽 증시, 뉴욕 증시에서 모두 위쪽으로 움직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로존에서 나온 제조업 지표도 좋았던 것 역시 함께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중국까지 엮어서 제조업 지표들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국제 유가 당연히 많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배럴당 81달러 선까지 넘겼다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군요. 예, 이날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전망 개선에 힘입어서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날 서부스 텍사스 원유는 전 거래일 대비 3%, 2.39달러 급등한 배럴당 81.34달러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도 점쳐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MBC 방송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위해 군사적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하면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7월 하루 373만 배럴의 석유를 산출하는 오펙의 총 산유량의 13%를 차지하는 나라로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조금 있으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수급 불균형 얘기까지 역시 좋은 유가 상승의 호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달러 환율 다시 1.31까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석 달 내 최고를 찍었다면서 달러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겠어요? 예, 이날 그 유로가 3개월내 최고를 기록하면서 유로당 1.3171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유로 관련해가지고 UBS에서 그 1개월 후 전망치를 기존 1.2달러에서 1.28달러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3개월과 1년 전망은 1.15달러로 변동을 주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아직 유로 달러가 약세 견해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UBS 유로 달러 전망까지 아주 짧게나마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지표가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 얘기는 간간히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느끼는 그런 분위기고 사실 무게중심은 완전히 완연하게 지금 지표 쪽에 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밤사이에서도 ISM 제조업 지표가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에는 어떤 지표가 뉴욕 증시 쪽에서 나오는지요? 예, 오늘 밤에는 네 가지가 발표되는데요. 네. 6월 미결주택 판매와 6월 개인소득 소비 지출, 6월 공장 주문, 7월 자동차 판매가 있습니다. 6월 미결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전치 30% 하락해서 예상치 3.7% 상승을 예상하고요. 6월 개인소득 소비 지출은 예상치가 0.1% 상승할 거로 보이고 6월 공장 주문은 0.3% 하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가장 무게 있게 지켜봐야 될 지표는 어떤 것인가요? 지금 크게 4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중간 6월 개인 소득 소비 지출과 6월 공장 주문에 초점을 두는 게 일단 오늘 저녁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지우지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래요. 6월 미결주택 판매, 오늘 밤에도 또 건설 지출이 있었으니까 주택 관련 지표들 연장선상에서 한번 보면 좋겠고요. 6월 공장 주문 역시 제조업 관련 지표니까 제조업 관련해서도 지표가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현대증권 광화문지점 안동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셨듯이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역시 둔화됐지만 예상치보다 웃돌았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크게 반응할 줄 몰랐는데요. 유럽 쪽에 은행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도 더 불꽃을 크게 만들어준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우가 200포인트 이상 오른 시점, 오늘 우리 증시는 1780선도 넘긴 시점에 어떻게 움직여줄까요? 또 자세한 전망 들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질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차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드디어 2년여 만에, 그죠? 1780선을 밟았는데, 뉴욕이 이렇게 또 큰 폭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네, 오늘 1800. 오늘 아마 1800에 대한 도전을 좀 강하게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장은 우리가 1800에 대한 기대치들은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조금 많이 녹아들어오고 있었는데, 어제 1780포인트를 넘겨서 종가를 마감을 했고, 어젯밤 해외 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1800포인트에 대한 장중에 한번 돌파 시도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적들도 괜찮고 글로벌 경기 디커플링이 약간 진행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네. 오늘 해외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은 커플링이 좀 되면서 1800에 대한 도전이 종가상이 1800이 지켜질지는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중에는 1800포인트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7월 마지막 장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의 분위기였는데 어제 또 1780 올려놓으면서 이런 얘기 쑥 들어갔거든요. 어닝 모멘텀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뭐 사라졌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닝 모멘텀이 과거에 뭐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왔던 그런 시점에만큼의 어닝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약화됐다. 그렇지만 예, 약화가 된 건 사실이지만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게 심리적인 안정을 좀 가져다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들이 견적에 버텼던 모습들이 이런 실적 모멘텀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베이스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들은 실적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지만 연결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서 지금 어제 종가가 1780포인트가 나왔는데 예. 원래 7월달 들어오면서 7월달 전망 자체가 18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리서치 자료들을 보시면은 네. 1800포인트가 조만간 좀 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거의 근사치까지 왔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고 오늘 시장을 한번 전망을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지수적인 측면에서 어제 1782포인트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권 얘기는 안 해도 됩니까? 박스권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1800포인트가 오늘 넘어갈게 된 기대는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여기서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게 좀 많습니다. 네. 미국의 뭐 경기에 대한 얘기들이 좋은 얘기 나왔다, 안 좋은 얘기 나왔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국내 증시 혼자 너무 강하게 좀 상승을 하기보다는 이런 재반적인 여건들이 같이 좀 동반이 돼줘야지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8월달 증시가 들어왔는데 1800포인트를 넘어갈 거는 같긴 한데 네. 고점이 그렇게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서 막 올라가고 거보다는 한 네. 1830에서 1850포인트 네. 이 정도 보시고 하단은 17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이 정도 박스권에서 아마 8월달 장세는 좀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8월달 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리슬쩍 이제 8월 증시 전망까지 지수적인 측면에서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박스권 얘기는 안 할 수는 없겠고 약간의 박스권의 레벨업 정도로 일단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1800을 한번 두드려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런 날인데 자 그렇다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자동차주 막 현대모비스 8% 이렇게 뛰는 거 보고 이거 이제 추격 매수를 해야 좋을지 개인분들은 분명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꼭 그런 종목이 나중에 보면 홀로 계속 가더란 말이죠. 예, 지금 뭐 상반기 때부터 지금 계속 왔었던 LG화학 한번 보시면은 예. 언제 조정을 좀 나오면 좀 사봐야지 하는 이런 기다림의 미학이 좀 전혀 먹히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이 네. 예, 몇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보시면 현대차 관련주들,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가게 되면 연속적으로 같은 모습들이 우리가 경험치가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가 지금은 유효하다고 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누구도 뭐 안 좋게 예측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조금 좋게 보이는 모습들이 어제 현대차 같은 것들이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 네. 네,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했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괜찮고 아직까지 과거에 뭐 70주 이런 것들은 좀 반등이 좀 덜 나왔지만 네. 이런 것들마저 이런 종목들마저 다시 한번 반등 대열에 가담을 해주게 되면은 네. 장은 1800 이상에서 충분히 좀 안착이 좀 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낼 것 같은 예,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지난 한 주 제가 휴가를 다녀온 동안에도 네. 연고점을 다시 한번 쓰면서 그렇게 했지만 일주일 딱 돌아왔을 때 월요일장에서 지수는 사실 뭐 비슷했단 말이죠. 그 네네. 일주일 전하고. 그런 와중에서 쭉 안을 좀 들여다보면 업종별로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의 추가 상승분만큼 수혜를 오롯하게 받는 어떤 특정 섹터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예, 지금 지수는 빠지지 않고 지수는 천천히 지금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 종목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종목에서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예, 될지. 예. 지금
어제 종목이 올랐던 거 확인하고 오늘 좀 사볼까 그러면 그 종목 빠지고 다른 섹터가 올라가고 그러기 맞아요. 때문에 지수상 뭐 뉴스를 보시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좀 올라가지 않는 예, 이런 답답한 시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작년에도 이런 시장들이 조금 나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수는 감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계좌는 수익이 좀 나지 않는다. 네. 예, 이런 답답한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또 빠른 순환매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전혀 왕따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코스닥은 아예 가지 않고 거래소만 좀 가는 코스피 시장만 좀 가고 있는 이런 세분화된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해주고 현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네. 시장의 자금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까지 아직까지 매기가 좀 넘어가기는 좀 버거울 것 같고 이런 거래소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는 대형주들이 올리면서 지수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형주까지 내려가서 이런 종목들이 올리기보다는 네. 대형주들 가지고 1800에 대한 도전을 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 추격 매수를 지금 해보는 시점에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예, 그래요. 1800을 돌파하면서 대형주들로서 돌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올랐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예. 이런 종목을 좀 추격 매수하셔가지고 1800포인트 돌파하는 거를 같이 좀 누리시는 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예,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 1800은 대형주의 상승 없이는 못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는 대형주 추격 매수 해도 괜찮은 장이지 않나. 그 장의 성격상 지금 그런 전략이 맞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대형주 그러니까 사이즈로 얘기를 하시니까요. 어떤 네. 업종은 전 업종이 다 오를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네. 사실 순환매의 어떤 발빠르게 대응이라는 것이 말은 좋지만 그게 어떻게 하냐는 거냐고 이제 다시 여쭤본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어렵죠. 예, 같거든요. 아무래도 순환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오늘 어떤 섹터가 올라올지를 제가 예측을 좀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대형주? 예. 지금 대형주를 보시면은 IT는 좀 소외가 돼 있습니다. 네. 예, IT 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전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네. 수급도 대형 안 좋죠. IT들 예, 수급도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IT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약간 한 발 물러내는 상황이고 나머지 자동차나 이제 뭐 중국발 관련주들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 섹터는 좀 제외하시고 네. 나머지 대형주들 섹터인 자동차나 내수주 관련주 그리고 지수 방어주도 지금 뭐 하반기 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아직까지 모멘텀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수 방어주도 약간은 제외를 시켜놓으시고 네. 내수주나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네. 이런 업종을 좀 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긴 호흡에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IT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가격 메리트, 저가 매수의 찬스는 없다고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예. 인내심과의 싸움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 지금 기존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오기가 생겨서 예, 들고 팔기는 있는. 늦어버렸기 네네. 때문에 오기상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이 바로 돌아오면서 가격 메리트는 발생이 돼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수급이 돌아오기에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돌아서려면 외국인들에서 지금 많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인 기관에서 양 매도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네. 이런 수급이 풀리는 걸 보시고 IT는 대응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가격 메리트가 발생은 돼 있지만 네. 조금 그냥 올라왔을 때 내가 무릎 정도에서 산다 생각하시고 돌아서는 거 보시고 괜히 먼저 들어가서 더 밑으로 내려갔다 같이 오는 거 허우적대지 말고. 같이 예. 내려갔다 오시면 심리적으로 더 마음이 아프고 예, 인내심에서 내가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손절하는 타이밍이 또 와버릴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급이 풀리면서 종목이 반등하는 시점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T는 지금 조금 더 바닥 다지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없었을 때 보니까 STX 펜오션을 얘기를 하셨던데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도 STX 펜오션을 제가 그냥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예. 최근에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지금 9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네. 시장에서는 실적 이런 것들이 뭐 모멘텀이 좀 많이 약화가 돼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 네, 외국인이 사주나 기관이 사주나 네네. 어느 한쪽에서는 지속적인 매수가 좀 유입이 돼야지 하반 경직도 나오고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네. 펜오션 자체가 지금 한 6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네. 어제 보시면 기관 쪽에서도 좀 같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중국 경기가 지금 중국 지수가 지금 최근에 중국 지수도 지금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중국 경기가 좀 다시 살아날 것 같은 이런 네. 기대치가 있으면서 자동차 환율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자동차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해운주들도 분명히 살아날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철강주가 지지난주에 한번 반짝 움직였던 모습들이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반영이 좀 될 거라는 기대치이기 때문에 철강주 움직였으면 해운주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좀 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략상 분석을 해보고요. 네. 예, 그래서 STX 펜오션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 주도 가격 상승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꼼짝도 안 했네요. 예, 아직까지 뭐 버리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수급상 워낙 괜찮은 지금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은 상승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예. 수급이 좋은데 왜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말쯤부터 해서 현대차가 올라온 거 보시면 네. 한 2주 연속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었는데 네. 가격 상승이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참고 기다리시면은 지금 뭐 한 3, 4일 만에 신고가. 예, 한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사고 했을 때는 지금 바로 가격 상승이 안 나왔지만은 네. 기다리시면은 상승세가 분명히 나올 그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TX 펜오션도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네. 어제 기관에서 같이 좀 담아줬다는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격 탄력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STX 펜오션을 이번 주도 한번 가지고 가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지난주 방송 못 봤는데 뭐 가격 똑같다고 그러면 얼마란 얘기지 하실 분들을 위해서 가격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매수가 어제 종가가 12,350원인데요. 12,300원에 제가 지난주에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고 네. 손절가는 21선이 있는 11,700원. 예, 손절가 말씀드리고 하락이 내려오기 전에 밴드가 내려오기 전에 5월 달에 좀 있었던 13,500원권 이 정도를 네. 1차 목표가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TX 펜오션 가격 설명까지 함께 했네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신용자 보증대출은 햇살론이 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 첫날 불과 40건이었던 신규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달 30일엔 1240건까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햇살론의 이유 있는 인기, 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는 재계가 상생이라는 화두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협력업체들과의 접점 찾기 차원에서 각 계열사가 아닌 그룹 차원의 1차 협력사 확대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2차 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LG화학이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 소재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쟁업체인 삼성 SDI에 밀리고 만 것인데요. 잘 나가던 LG화학이 뜻밖의 쓴잔을 마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무나, 배추, 쇠고기 등과 같은 신성식품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나 폭등하며 하반기 물가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시작됐고 식료품 가격도 줄인상이 예고돼 있어 물가 인상이 생활 전반에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재 큽니다. 내년 정부 예산과 기금을 합친 나라 살림이 306조 원가량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기금 지출 규모보다 6조 원가량이 줄어든 것인데요. 줄어든 이유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이 정말 빛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인기인데요. 하루 대출이 100억 원, 하루 대출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신용자 보증대출인 햇살론이 지금 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7월 26일 이제 개설이 됐는데요. 30일까지 대출 실적만 3,000건에 달하고요. 금액으로는 약 23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벌써부터 이 대출이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인기가 있는 이유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롭고 또 금리가 낮다는 점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조건 같은 경우 뭐 파산 면책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저신용자나 또 저소득 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유가 될 테고요. 또 하나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0%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은행 금리보다는 다소 높지만 이제 뭐 예. 사채나 대부 업체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리 자체가 싸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많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유를 들자면은 좀 비교적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점 저희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비슷한 이제 작년에 나온 이 미소금융 같은 경우 이제 미소금융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지만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네네. 이 햇살론 같은 경우는 뭐 전국의 농협이나 수협 또 신협, 저축은행이나 또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손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문턱이 낮아졌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문턱이 낮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선 대출이 주로 이제 생계 자금용에 이제 몰려 있다는 점 저희가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신용자들이 받다 보니까 뭐 사업 운영 자금이라든지 창업 자금 대출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겠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보다는 좀 이 빚을 돌려막는 용도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 저희가 이러한 점 한번 우려로 제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네. 가장 어려운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9등급이나 10등급의 이 최저 신용 등급자들이 현재 이 햇살론에서 좀 소외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이 점 역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햇살론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들도 이른바 포스트 햇살론, 제2 햇살론, 이 햇살론과 비스무리한 그런 서민 대출 상품을 지금 내놓을 모양입니다. 어떤 상품들이 준비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지금 이 햇살론과 비슷한 상품 출시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신용등급이 한 4등급에서 6등급 정도로 중간 수준인 지금 한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이 중산층과 또 서민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시중은행들은 어제 이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 서민 대출 상품 개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하고 또 실무 회의를 지금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금융위원회 측도 최근에 이제 시중은행들과 이 적극적으로 이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이미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은행연합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은행들이 지금 뭐 대손율이나 또 원가 분석 등을 살펴보기로 하는 등 이 전체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이 저신용자 이 대출 상품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기대감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다만 하지만 은행권에서 좀 이들 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 상품을 만들기가 아무래도 햇살론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TF 활동을 앞으로 당분간은 이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해결점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한두 달 뒤면은 저희가 상품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은행에도 뭐 따뜻한 햇살들이 많이 내리쬐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 압박 수위가 정부로부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눈길을 끌만한 삼성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계열사 차원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것인데 1차 협력사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이 재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1차 협력사 확대를 골자로 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만들기로 해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한 관계자는요, 현재 각 계열사보다는 그룹 차원의 통일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세부안을 놓고 좀 마무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상생 협력 방안 중에서는 이 삼성전자 등 이 주력 계열사의 1차 협력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현재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이제 삼성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1차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차 업체나 3차 업체로 가는 경우 다시 어음을 끊어주는 지금 나쁜 관행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 1차 협력업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삼성그룹은 2, 3차 협력업체들에게 현금 결제를 해주는 1차 업체들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기존에 거래가 없던 업체라고 할지라도 기술력을 겸비할 경우 언제든지 삼성그룹 협력업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러한 방안도 현재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지경부가요, 세계시장 선점 세계 10대
때 핵심 소재 개발 사업단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전지 부분에서 LG화학이 의외로 탈락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뉴스를 제가 택시 안에서 들었는데 삼성, SDI 승, LG화학 패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더군요. 네, 뭐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네. 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의 성격이 드러났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국책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앞으로는 이 중소기업이 주도하거나 또 중소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기업의 참여를 좀 확대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지식경제부가 어제입니다. 이 세계시장 선점 100대 핵심 소재 사업자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18년까지 정부 지원금만 해도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2차 전지 쪽에서 최근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LG화학이 고배를 마셔서 저희가 좀 이제 눈길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참여 정도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다라는 것이 좀 전체적인 후문입니다. 이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 중소기업과 또 중견기업 쪽에서 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무래도 LG화학 쪽은 컨소시엄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삼성 SDI 쪽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이 참여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안팎에서는 지금 현재 이번 사업 선정에 이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을 중시하는 좀 정부의 정책 변화, 일종의 신호탄이 쏘아지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 정부와 협조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필수 조건이다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좀 뭐 사례지 않겠냐 이러한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미 상생의 틀을 크게 한번 손으로 만진 삼성 얘기를 한번 저희가 전해 들어봤었고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까지 저희가 한번 감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물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6개월째 2%대 안정세라고 해서 뭐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장바구니 물가는 급등했다죠.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장바구니 물가 폭등이라는 말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7월 같은 경우 2.6% 상승을 해서 안정세를 보였지만은요. 이 대표적인 장바구니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선식품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4년 지금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초부터 계속되는 이 기상이변이 지금 장마철 폭우로 이어지면서 날씨가 올해 내내 좀 물가에 좀 부담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물가 불안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점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일자로 올랐죠. 그리고 가스요금과 버스요금도 곧 오를 예정이고요. 이에 발맞춰서 뭐 지방정부의 공공요금도 일제히 오를 조짐이고요. 또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식자재 가격도 현재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추석 전에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만 이미 뭐 전방위적으로 물가 인상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얼마나 차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지금 연내 한 2차례나 3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억제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지금 통화 당국의 앞으로의 액션 예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세계 경제 더블디블이 아직까지 완전히 줄어들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기와 폭을 정하기 결코 통화 당국으로서도 쉽지는 않지 않겠냐. 현재 이러한 지금 예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소식만 좀 더 살펴보죠.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306조 원 선 정도에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당초 부처들이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한 6조 정도 더 줄어든 금액인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요? 예,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단 재정 건전성 부분에 가장 큰 문제로 지금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년 정부 예산과 기금을 합친 나라 살림 규모 현재 뭐 당정 협의에 따르면 한 306조 원 정도로 현재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는데요. 당초 이제 정부의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기금 지출 규모가 약 312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6조 원 정도
6조 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 예산보다는 4.5% 정도 늘어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살펴드리겠지만 네. 2010년 같은 경우는 292조 원, 2009년 같은 경우는 301조 원 규모로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올 들어서는 물론 2010년이나 2009년보다 비록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늘어나는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늘어나는 폭에 좀 줄어들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고은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요,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정도로 예산을 줄이기로 좀 당정 간 의견을 함께했다. 306조 원 정도로 맞추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저희 어제 전해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 서민 예산을 제외한 분야들 중에서 지출이 늘어난 분야에 대해서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일반 공공행정이라든지 또 교육, 통일외교, 연구개발, SOC 등 거의 예산의 전 분야를 막론하고 좀 재정 지출 규모를 조금은 줄이겠다.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장 재정을 펴면서 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재정 건전성을 당초 좀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저희가 관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제 오는 9월 말까지 부처 간 조율을 거치고 또 당정 간 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상정시킨 뒤 10월 2일쯤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겠지만 네. 결국은 뭐 305조에서 310조 원 정도 사이에서 아무래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이러한 관측들이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 어느 정도 선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 낙관론에 급등했습니다. 유럽 쪽에서 발표한 BNP 파리바라든가 HSBC 등 대형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소식이 일단 호재였고요. 또한 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오히려 활짝 고개를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우는 무려 200포인트 이상이나 올라서 208포인트 올랐군요. 1.99%, 2% 가까이 올라 1674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쪽은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평균 주요국 증시가 2%대, 거의 프랑스의 경우 3% 가까이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도 3%나 뛰면서 이제 배럴당 81달러 선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이래저래 1800을 한번 내다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1800 한번 터치를 해줄까요? 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은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